자, 시작하시죠. 첫날 자료가 두 개 나갔는데 강의 계획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OX대로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강의 계획서 짧게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일 동안 부속법령 심화 특강 들어가고요. 시간은 2시부터 5시 반인데 조금 딜레이 될 거예요. 감안하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좀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교재는 뭐 아시는 것처럼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걸로 진행하고요. 책에 대한 얘기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뭐 강의 목표랑 진행은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가시면 진도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진행합니다. 우리가 1차 시험에서 부속법령이 총 14개죠. 그래서 오늘 3개 하고 내일 4개 하고요. 모레 3개 하고 또 마지막 날 4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4개를 묶은 이유는 두 번째 날에 기간제법이랑 파견법이 좀 엮이는 게 많아요. 같이. 그래서 좀 묶어놨고요. 마지막 날 공무원 노조법, 교원 노조법도 비슷한 게 많죠. 이제 묶어가지고 또 같이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OX 자료가 나가요. 이건 매일 나가거든요. 이건 언제 쓰냐면 오늘 법 3개를 하겠죠. 1시간에 1개씩 해요. 그래서 첫 시간에 최임 먼저 할 건데, 최임법 끝나고 나면 최임법 파트 OX를 푸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한 5분 정도.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내용 정리했으니까 이거 빠르게 풀어보고 강평하고, 그럼 첫 시간 마무리, 이런 식이에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공부하고요. 끝나자마자 한 5분 시간 드릴 거예요. 그 뒤에 OX 풀어보고 강평하고 끝나고,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4일 동안 계속 진행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우리가 이제 기타 법령 특강을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됐는가. 저 아시겠지만 올해 처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안 했어요. 그동안은 왜 안 했냐. 사실 우리가 기존에 작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노1이 25문제고 노2가 25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타 법령이 몇 개 나왔냐면, 노1에서는 이제 법령이 10개니까 딱 10문제 나왔고요. 법당 하나씩. 노2에는 4개니까 법당 하나씩 4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작년 이전까지, 물론 재작년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이제 한 3년 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기법하고 노조법은 웬만히 공부한 분들은 다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어땠냐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기본 강의할 때도 막 압축해서 하지 않죠. 최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한단 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객관식 문제도 물론 결국에는 암기를 해야 되지만, 이해도가 수반되면 상당 부분은 암기 정도를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시험도 마찬가지로 2차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래도 기본 강의부터 최대한 이해를 담보하면서 좀 꼼꼼하게 들어가고, 부속법령도 기본 강의 때 충실히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만으로도 합격하는데 저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기본 강의 때는 이제 이번 특강보다 조금 낮춰서 한단 말이죠. 분량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는 어쨌든 노원 노트를 풀면서 근기법 노조법은 거의 다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기타 법령에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한 반쯤 나가도 노원 노트 평균 내면 80이 넘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항상 얘기했던 게, 기본 강의 충실히 들으시고 거기에 있는 교재 충분히 풀어보시고 추가적으로 문제집 하나 정도 추가하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뭐 도화 원투를 보든 SS 원투를 보든 이것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40문제로 늘어나면서 큰 변화가 왔는데 그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기본적으로 40문제로 늘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1차에서 많이 걸러내야 2차 응시자가 줄면서 2차 시험에서 표점을 돌린다 하더라도 전체 합격자가 주니까, 합격자 조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차 과정에서는 우리가 표준 점수를 돌리다 보니까 응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합격자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계가 매년 다르긴 한데 제가 돌려보니까 표점화에서 60점 이상자가 한 10%쯤 나오더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2차 응시자가 한 5,000명이 된다. 그럼 산술적으로는 한 500명이 붙는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합격자가 550명 나와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그랬어요. 그때 응시자가 2차가 5,000명 됐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공인노무사 회에서도 합격자 수 가지고 난리고, 왜 이렇게 많이 뽑냐면서 산업인력공단에서도 부담스럽고 노동부에서도 부담스럽고, 그러면 2차 합격자를 조정을 좀 해야 되는데 표점제를 깨지 않는 한, 원점수 채점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합격자 조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1차에서 걸러내야죠. 그래서 근 몇 년간 1차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당분간 지속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보다 올해 접수자가 더 많죠. 그럼 최소한 작년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더 어려우면 더 어려웠지 작년보다 쉬워지진 않을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그런 이유로 40문제로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항수가 40으로 늘어났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가 버렸어요. 노동법 포함해서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기타 법령 출제 수가 확 늘어버렸어.
그래서 노1에서는 기존에는 25문제에서 10개 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40문제에서 22개를 냈어요. 과목당 이제 2개씩, 3개씩 이렇게 낸 거지. 올해는 다를 거냐? 똑같을 거야. 더 많으면 더 많으지 이거보다 적게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2교시는 더 심해, 노2는 더 심했는데 원래 4개 내던 걸 40문제 늘리면서 16개를 내버린 거예요. 하나당 4개씩. 그러니까 막 지엽적인 게 나오기 시작했지. 자, 그러니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기타 법령 난이도가 그 문제 수가 확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기타 법령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면 난이도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처럼 한 절반 맞추면 되죠. 이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일단 이게 하나 있고요. 좀 더 많이 맞춰야 되겠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노동법 자체를 보는 걸 뛰어넘어서 원래 우리가 1차 시험의 학교 전략이라는 게 노1, 노2에서 한 80점 받아가지고 점수를 좀 올려놓고 나머지 3과목에서 뭐 한두 개 정도는 60 정도 하고 하나 뭐 자신 없는 거 명가락 하고 그러면 이제 시험이 붙는 건데 노동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이 다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특히 이제 민법, 사법 이런 데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과목 겨우 명가락 이렇게 해버리면 평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법에서 최대한 점수를 높여놓지 않으면 이게 그 꽈락 문제가 아니라 평균에서 떨어져 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원래 우리가 떨어지는 건 둘 중 하나예요. 꽈락에 나오거나 평균이 안 되거나. 보통 이제 꽈락에 나오는 과목들은 민법, 사보가 가장 많죠. 가끔 이제 선택 과목 꽈락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민법과 사보에서 꽈락이 많고 노동법에서 꽈락이 나는 건 너무 공부를 안 한 거지. 그건 양심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로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일부 이제 평균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꽈락도 물론 많습니다만은 전체 평균이 안 돼가지고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이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기왕할 거면은 엑기스만 착착착 요거보다는 어차피 그런 것들은 뭐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기본 강의도 하고 문풀에서도 하고 포데이지에서도 하고 하는 거니까 기왕 보는 거 조금 꼼꼼하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꼼꼼하게 보는데 제 입장에서 그냥 요거 외우고 요거 외우고 요거 외우고 뭐 이렇게만 해버리면 편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우리 원래 컨셉처럼 최대한 기타 법령도 좀 이해도를 높여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매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속 법령을 보는 분량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를 2번 하는데 8월 달에 에센스로 강의를 하고 이제 2월 달에 제 거 도화로 강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부속법령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속법령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이 정도라고 치고 이 중에서 대충 한 요 정도를 기본 강의 때 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지금 상황에서도 이것만 잘 봐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고득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노동법을 합격권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진행하고요. 문풀 강의 때는 조금 더 중요도를 줄여가지고 좀 줄여서 요약절을 가지고 진행하고 포데이즈는 더 확 줄여버리죠. 완전히 그냥 정말 출제가 유력한 A급들만 쫙 모아가지고 최대한 얇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데이즈 자료에 나가는 그런 게 되겠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이 정도만 해도 합격에 지장 없으니까 요거면 돼요.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이제 부속법령 특강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빡세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교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재를 새로 만들자니 또 책 사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냥 자료 가지고 그냥 하자니 자료가 너무 두꺼울 수는 없잖아 또. 그래가지고 자료 가지고 하자니 그러면 결국 이거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그래가지고 어차피 꼼꼼하게 할 거면 책을 하나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의 베이스는 제 책 도화 1, 2에 있는 내용이 베이스예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챕터별로 OX를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1차 시험 대비로 보는 메인 교재는 도화 1, 2든 SS 1, 2든 그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까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시험장 당일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노동법을 막 보겠지. 막 보고 1교시 끝나면 뭐 민법이든 사보든 막 보겠지 이렇게. 그러면 시험장 당일날 우리가 시험 보는 날 어떤 책을 가져갈 것이냐. 근기 노조가 준비도가 부족하신 분들은 메인 교재를 가져가셔야 될 것이고 아침에도 봐야지 근기 노조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시험 당일날 아침까지 근기 노조를 보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준비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일날 아침에는 어차피 우리가 아침에 가가지고 몇 시간씩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 봐봐야 1시간 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침에는 부속법령을 봐야 돼요. 당연히 그게 노동법에서 1차 예상 키가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1차 시험 전날까지 준비하실 때는 이제 메인 교재 가지고 계속 보시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시험날 아침에는 이걸 들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그냥 1시간 동안 이거 빠르게 보고 시험 보시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4days 듣는 분들은 이건 전체를 다 요약하는 거니까 엑기스만 요걸 들고 가셔도 되고 실제로 요걸 제일 많이 들고 가요. 실제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아침에 가가지고 근기 노조를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준비가 너무 안 된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당연히 아침에는 그냥 기타 법령만 빠르게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책 펴보시면 첫 번째로 최저임금법 나옵니다.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장에서 시작부에는 표를 넣어놨어요. 이 표는 뭐냐면 올해 1차 시험에서 출제가 가장 유력한 부분만 엑기스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days 자료보다 더 뽑아놓은 거야. 초 엑기스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시험 당일날 아침에 시험장에 갔는데 막 너무 긴장되고 뭐 볼지도 모르겠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분들은 각 장별로 앞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법마다 앞에다 표를 만들어 놓았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로마자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오죠. 내용이 나오고 OX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구성을 할 때 최저임금법을 쫙 내용을 써놓고서 최임법 맨 뒤에 OX 쫙 이럴 수도 있는데 효율성을 위해서 법을 좀 챕터를 나눠가지고 중간중간에 OX를 몰아놨어요. 가지고 보시게 되면 총칙 파트 해가지고 뭐 총칙이 어쩌고 최임이 어쩌고 몇 페이지 나가다가 당장 11페이지부터 OX가 나가죠. 여기에는 모든 OX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출 OX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내용 보고 OX 보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강의할 때도 내용 정리하고 OX를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이 중에서 좀 헷갈릴 것 같은 거 몇 개만 딱 골라가지고 같이 이제 내용 연계해서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최임법이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 끝났다. 그러고 나면 요걸 풀 건데 이건 뭐냐? 미기출 OX예요. OX고 제가 창작한 문제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나온 적 없는 문제들 그런 것들 제가 창작해가지고 만든 문제들을 넣어놓은 거니까 이 정도만 정리해도 그 기출 OX 대부분 다 정리하게 되는 거고 그 외 추가적인 창작 문제를 정리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신림동에서 가장 완벽한 정리가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강의 들으시고 이 기출 OX 문제 한번 쫙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메인 교재인 도화든 에센스는 다시 풀어보시면 너무 쉬울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정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그래도 높은 수준의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1차 강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는데 요즘 분위기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좀 괴랄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학원 사설 모고들을 제가 막 풀으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원 사설 모고들은 학원별로 있는데 하나만 그냥 구매해가지고 가격 얼마 안 하니까 구매해가지고 시간 재가지고 시간 배분하는 거 연습 한번 해보세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올해는 다르게 얘기하는 게 웬만하면 학원 사설 모고들 안 비싸니까 그냥 구매해가지고 그냥 다 풀어보세요. 다. 그래서 문제가 보통 학원 사설 모고들은 좀 괴랄한 문제들이 많아요. 모든 과목 다. 근데 요즘 분위기에선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걸로 베이스 잡고 베이스도 아니지. 거의 탄탄하게 잡고 괴랄한 거 좀 얹어주면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 없이 오래 합격하시는데 필요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최임법을 보시면 7페이지에 총칙 정의해가지고 근로자, 사용자, 임금, 근기법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가 근기법상 근로자 할 때 보통 얘기 많이 하는 건데 1차 강의에서 우리가 근기법상 근로자랑 개념을 달리 쓰는 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 우리 시험 문제로 나올 때 다음 중 근기법상 근로자와 근로자 개념을 달리하는 것은 이래 나오거든요. 답은 딱 두 개예요. 하나가 뭐냐? 남녀고용평등법이고요. 하나는 노조법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외울 게 아닌 게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는 당연히 근기법상 근로자겠지. 얘가 근기법상 근로자니까 사용자는 당연히 근기법상 사용자일 겁니다. 그 다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임금이어야 되겠지. 당연히 임금의 개념도 그걸 그대로 갖다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굳이 얘기 나온 김에 좀 비교를 해보면 범주가 이렇게 되죠. 근기법상 근로자는 우리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 그래서 아직 고용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규율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가장 잘 나오는 게 뭡니까? 다음 중 근기 6조 균등처우 위반은 아니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 것은 이런 게 나오죠. 왜 그러냐? 얘는 고용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용 과정은 근기법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근데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과 고용 과정에 있는 사람을 모두 포괄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넓은 개념이고요. 한 발 더 나가서 노조법상 근로자는 어떻습니까? 아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도급이나 위임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조직적 소속관계를 설정하는 도급 위임 계약이라면 그 역시도 포함시키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노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포함시키죠.
그러니까 굳이 범주를 얘기하면 이렇게 커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가보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적용 범위 되어 있어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뭐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이다. 이런 식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최근에는 그게 잘 안 틀리니까 어떻게 바꾸기 시작했냐면 몇 년 전부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용 사업장 이렇게 바꿔요. 자,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달라요. 상시 1인 이상은 항상 내가 한 명을 쓰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가끔 한 명을 쓴다. 그럼 상시로는 0.3, 0.2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 적용되는 거다. 그래서 네가 사람을 쓰면 최저임금은 무조건 주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쪽이 적용되는 법률들이 있단 말이죠. 전부 다 상시 1인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건 항상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적용 범위가 있어요. 이게 전통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뽑아봐라 하면 뽑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던 것처럼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죠. 최저임금에 적용돼 제외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최임법 자체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임법 자체가 빠지는 경우. 두 번째는 최임법이 빠지는 건 아닌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그게 그거야. 어차피 최저임금의 포인트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건 최저임금 법 자체가 빠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 많이 보던 거예요. 근기법에서 나오는 거죠.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빠지고요. 그 다음 가사 사용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선언법이 빠지죠.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지금 최저임금이 빠지는 건 지금 법이 빠지는 건 양가로 이번에 예외를 받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양가로 4번에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가 있죠. 자, 8페이지 양가로 4번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이 사람들은 원래 최임법이 빠지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최임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말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양가로 4번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임을 적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 두 번째는 의미 없고 첫 번째가 의미가 있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왜 이분들한테 최임을 적용하지 않는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업무 능력이 아프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니까 그래도 이렇게라도 좀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측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자가 악용할 수 있겠죠. 그냥 막 일 시킨 다음에 임금을 말도 안 되게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너는 정신장애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일종의 공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가는 한 번 받으면 끝나냐? 그게 아니고 1년 단위로 계속 받아야 돼. 왜냐면 그 사이에 이 사람의 장애가 회복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임법 빠지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분들로서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얘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임법에 적용 제외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다가 살짝 조금 딥하게 들어가면 추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각주를 보시게 되면 각주 2번 있죠. 자, 각주 2번. 자,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으로서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임을 받는 다른 근로자 중 가장 낮은 근로 능력자의 평균적인 작업 능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랑 같거나 유사한 직종에서 최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이제 근로 능력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가장 패급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 중에서 가장 패급들의 평균적인 능력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 정도로 장애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특히 이런 경우에 장애인 고용공단의 의견을 듣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체크하시죠. 장애인 고용공단의 의견을 듣는다. 각주 2번. 예. 이게 이제 비기출이고 우리가 보통 수험판에서 보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약간 딥하게 들어가면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의견을 뭘로 많이 바꿔요? 동의, 뭐 이런 식이죠. 출제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 장애인 고용공단의 의견을 듣는다. 그리고 판단한다. 판단은 장애인 고용공단이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고용공단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은 결국 장관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인가를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최임법의 적용 제외예요. 근데 얘랑 비교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위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에요. 자, 예전에는 최저임금에 감액 적용되는 사람들이 두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집단.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여전히 있는 수습 중인 근로자 요 집단이 하나 있었고 또 한 집단이 뭐였냐면 우리 근기법 볼 때 보시는 63조 감당 근로자로서 장관에 승인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옛날에는 이제 감액 적용이었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옛날에는 그분들은 아예 제외에 있었어. 감당 근로자로서 장관 승인받은 사람들 여기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최임을 적용받기 시작한 게 연도가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2007년부터 최임법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대신에 이제 경과 조치가 필요하니까 초반부에는 감액 적용을 했었지. 그래서 감액 적용이 70%로 시작했다가 80%로 시작했다가 90% 했다가 쭉 뒀을 거예요. 그러다가 감당 근로자로서 장관 승인 받은 사람들이 최임을 온전히 적용받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예요. 딱 10년 됐지. 그러니까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옛날 기출들 보시면 감당 근로자로서 장관 승인 받은 사람들이 제외된다. 이런 식의 지문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그랬다.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게 이게 바뀐 지가 오래돼가지고 한 10년 지났으면 강산이 변하는데 잘 안 되지. 그럼 지금은 뭐가 있냐? 감액 적용. 딱 한 집단이 있어요. 감액 적용은 이제 10%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최임의 90%를 적용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문 중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최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1, 2, 3, 4, 5 이래 버리는 거지. 그 순간 이러는 거야. 답이 없지? 이러면서. 그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요. 좀 덜 받을 뿐. 얘네들은 보호를 아예 안 받는 거고 얘네들은 보호를 받지만 좀 덜 받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최임의 보호를 받는다. 좀 덜 받을 뿐. 그 개념을 좀 주의하시고.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기본적으로 수습 근로자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근로 능력이 좀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한테까지 최임을 다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애매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수습 근로자로서 한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괜찮겠다. 이렇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이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는 근로자든 사용자든 양아치가 많죠. 근데 이제 근로자든 사용자든 사람 됨됨이를 보면 둘 다 양아치가 많을 텐데 구조적으로 사용자가 갑이다 보니까 그쪽이 좀 더 두드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규제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양아치인 사용자들이 어떻게 하냐. 근로계약 기간 5개월 이렇게 해놓고서 5개월짜리 일 시키면서 3개월은 수습이니까 감액시킬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래서 어느 순간 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제를 달아놨습니다. 뭐라고 달아놨냐. 야, 한 5개월, 6개월 일 시키면서 3개월 까는 건 너무 심하잖아. 그렇지? 최소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3개월까지 까도록 하자. 전제를 깔아놨어요. 자,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서의 양아치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업종의 특성상 우리 업무는 뭐 노련한 기술을 경험을 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면 돼. 쉽게 말해서 단순 노무 업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일한 사람보다 오히려 새로 들어온 애들이 잘할 수도 있어. 오래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몸 다 상해가지고 이게 안 움직여. 새로 들어온 애들은 막 쌩쌩쌩 날아다니는 거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수습기한 감액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제 2가 들어옵니다. 단순 노무 업무는 안 된다라는 전제를 깔아놨어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 10%를 감액해요. 이 퍼센티지를 가끔 바꾸기도 하는데 이건 뭐 잘 안 틀려. 뭐 20% 감액 이렇게 바꾸는데 이건 거의 틀리지 않더라고. 그래서 자 보시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10%를 까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보통 우리가 시험에서 바꾸는 건 1년 이상을 바꾸거나 뭐 3개월 이내를 바꾸거나 뭐 전제를 빼버리거나 숫자를 바꾸니까 이런 식인데 뭐 실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할 수 있다. 이거를 해야 한다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사용자가 이런 경우에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까도 딱히 문제 안 삼아줄게 이런 거지. 그렇게 해야만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전제죠. 단순 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지문상으로 두 번째 하이픈에서 이 근로자는 제외한다 돼 있죠. 이 말이 뭐예요? 얘네들은 감액하면 안 돼. 이 얘기지.
근데 만약에 얘를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이래 버리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제외를 외우면 헷갈려요. 내용을 잘 이해해 보셔야 되겠지. 얘네들은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되는 애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단순 노무 업무면 1년 이상의 근로계약 기간 정한 경우를 하더라도 3개월까지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의미를 잘 해보세요. 그냥 이걸 기계적으로 제외를 포함으로 하면 틀린 거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다 헷갈려요. 내용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다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퀴즈가 있죠. 퀴즈 8번 한번 잠깐 풀어보시죠. 뒤 밑에 다 보지 마시고 한 10초 드릴게요. 퀴즈 8번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다 보지 마시고. 쉽죠?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틀린 거지. 보통 이렇게 바꿔요. 그 숫자를 많이 바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퀴즈 15번이 있어요. 다 보지 마시고. 15번이 아니고, 잠시만요. 13번. 13번. 네. 13번 다 보지 마시고, 자, 풀어보시죠. 10초. 너무 쉽죠? 1년 이상이어야 되니까 틀린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알고 싶다. 그쵸? 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7페이지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최저임금법에서 한 개만 찍어보자 했을 때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찍히던 고주제가 딱 이 부분이에요. 자, 깔아놓고서 봅시다. 계속 가보시면 7페이지 가보시면 로마자 2번 최저임금이에요. 자, 1번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과 구분돼 있어요. 양으로 1번 최저임금은 동그라미 1번 근로자의 생계비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 근로자의 임금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도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분배율도 고려합니다. 이래서 정해요. 누가 정하냐? 장관이 정해요. 이따 할 건데. 자, 그래가지고 고려할 사항들이 이 네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네 가지니까 오지선다에서 다음 중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나와요. 한 번에가 나온 적 있고 그때도 뭐 오답이 뭐 어렵지 않아가지고 뭐 오답률은 거의 없었던 그런 문제인데 주로 맞는 지문으로 보통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그냥 바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두 문제를 딴다고 치면 뭐 생유, 생소 이럴 것 같은데 그렇죠? 최저임금이 뭐 생소해요, 생유 죄송합니다. 자, 이러면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생유, 생소 이러면 될 것 같아. 자, 양가로 2번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죠. 자, 실제 우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직종이 최저임금이 각주에 있는 것처럼 올해 시간당 1030원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업의 종류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안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 수 있는 거지 무슨 지역별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역 X 해놓으시고 종류지 지역이 아니다. 1번에 양가로 2번 지역 X 해놓으시고 지역별로 정할 수 있다 땡이죠. 그 다음에 종류별로 정해야 한다 땡이죠.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장관이 정한다. 자, 요것도 근기노조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건 되게 잘 나오는 트릭이죠. 우리 노조법을 보시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은 노동위 의결을 통해서 시정을 명한다. 예를 들어 노조법 21조 행정관청은 노동위 의결을 얻어서 위법한 규약에 대해서 시정을 명한다. 노조법 31조 행정관청은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노동위 의결을 얻어서 시정을 명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꾸냐? 노동위원회는 의결을 하는데 마치 노동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똑같아. 자, 다시 읽어보시면 양가로 2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해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마치 최임을 결정하는 것처럼 틀린 거겠죠. 오케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사업의 종류별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건데 한다면 누가 하냐? 장관이 한다. 대신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용대로 한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공통된 트릭이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최저임금의 적용 양가로 1번 최저임금액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F는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주 월 단위로 정하고요. 이 경우 일주 월 단위로 하여 최임을 정할 때에는 시급으로도 표시한다. 왜 그럴까요? 시급으로 표시해야 직관적으로 확 들어와요. 시간당 시급 1030원 딱 해야지 그렇구나 알 수 있는 거지. 월 최임 얼마 그러면 이게 몇 시간 기준인지 뭔지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정하더라도 시급은 무조건 표시해야 된다. 그거 일단 출제 포인트고. 자, 플러스로 최근에 나온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넘어가셔서 퀴즈 3번 풀어볼게요. 11페이지 다 보지 마시고 퀴즈 3번 10초 드릴게요.
11페이지 퀴즈 3번. 생각보다 당시에 오답률이 높았던 선지입니다. 답은 연 단위로 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월급제, 시급제, 뭐 주급제, 월급제 하지 않습니까? 뭐 1급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연봉제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봉을 1년에 한 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연 단위는 빠진다. 다시 앞으로 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폰 보시게 되면 최임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 기간이 자 위에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시급으로 환산을 한다. 어쨌든 시급으로는 무조건 표시를 해야 되니까 시급으로 환산한 식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1단위로 정하기 어떻게 되냐? 이건 통상임금이랑 비슷해. 1일의 금액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다. 이 사람이 1급이 얼마? 그러면 내가 오늘 받은 일당만 갖고는 최임을 위반했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시급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면 내가 받은 일당을 오늘 내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그렇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될 거예요. 소정을 뭘로 바꾸겠어요? 법정으로 바꾸겠지. 소정을 법정으로 바꾸는 트릭들은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근기법 17조에는 서면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이죠. 그거를 법정으로 시간으로 바꾸는 거. 예를 드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소정을 법정으로 바꾸는 거 잘 나오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오늘 4시간 근무하는 사람인데 4시간 근무하고 내가 8만 원 받았어요. 그럼 시급은 2만 원이겠네. 4로 나눠야지. 그런 느낌이겠죠. 소정근로시간 돼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주 단위로 정한 것. 이거 그냥 생각할 때는 왠지 일주의 소정근로시간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내 주급에는 보통 우리 판례 입장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죠. 주급제랑 월급제 같은 경우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최임, 통임도 마찬가지긴 한데 최임 시급을 판단할 때 그 시간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시면 그 금액을 일주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로 이제 나눈 금액인데 거기에는 55조 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 이게 주휴수당이죠. 55조 1항 근기법 주휴수당. 주휴수당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보통은 8시간일 거예요.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분들은. 그래서 8시간을 합산한다. 그래서 보통 일주 40시간제 같은 경우에 4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48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산한다. 그래서 일주에 주급을 가지고서 시급을 환산할 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다. 그 시간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양가로 2번 도급제의 최저임금이에요. 도급제의 최저임금. 이 도급제는 쉽게 말하면 기본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도 딱히 별로 없는 거야. 그냥 일 다 하면 가.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좀 애매모호해요. 근로시간도 딱히 막 컨트롤 별로 없고 일 다 하면 가 이런 식이니까 성과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따로 정할 수 있다요. 도급제라고 하여 무조건 정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도급제라 하더라도 도급제로 되어 있지만 시급 단위 환산이 쉬울 수도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별도로 정해야 되겠지. 그러니까는 무조건 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어려울 때만 정해라.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 임금이 도급제나, 그러니까 성과급 중심인 거죠. 성과 중심인 거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근로시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책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라는 게, 뭐, 얼마나 만들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 성과지, 성과. 그렇죠? 얼마나 만들었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 결국 이제 이 사람의 성과예요. 성과를 기준으로 최임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최저임금은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시간을 기준으로 정할 수가 없으니까 업적 기준으로 정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불가피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는 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요. 도급제라 하더라도 시간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성과 중심으로 이거 기준으로 최임을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 봤고요. 밑에 가시면 3번. 최저임금의 효력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력. 양가로 1번.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원래는 주로 요거 그냥 맞는 말로 나와요. 쉽잖아. 다 아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상을 빼버리면 틀린 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말 그대로 최저기준이니까 그거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문이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건 틀린 걸 거예요. 그 이상을 준다.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근기법에서도 보는 거죠. 근기법상 우리가 근기법에 정해진 조건들이 있는데 나는 그 이상을 해왔어요. 근데 그 이상을 내가 받아오다가 예를 들어서 그걸 좀 저하시킬 수 있냐. 예컨대 우리는 근기법에는 연차가 15일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회사는 취업규칙에 의해서 20일로 시작을 해요. 그럼 그거 뭐 저하 못 시키냐? 할 수 있지.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근기법. 이 법 기준을 이유로 저하시키지 마라. 그게 돼 있죠. 좀 선언적 의미가 강한데 같은 맥락이에요. 최임을 이유로 종전임금을 깎지 마라. 그러니까 기존의 임금이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노사 합의를 통해 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해 혹은 개별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최임까지 낮춘다. 가능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최임을 이유로 낮추지 마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이유로 이쪽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 뭐 처벌조항이 있는데요. 뭐 처벌조항들은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최임법은 좀 특이하게 뭐 징역이라든가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징역에서 마이너스를 빼더라고 보통. 그래가지고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벌금 얼마, 징역 얼마 같이 내는 거지. 그래서 병과는 거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나오면 얘뿐만 아니라 병과할 수 있다는 거의 맞는 말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되는 경우는 뭐 아예 없지는 않은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 최임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겠죠. 우리 노동법의 기본 정신이죠. 부분무효법리. 당연히 무효예요. 그 부분은 무효다. 당연하죠. 이 경우 무효가 된 부분은 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이죠. 어떻게 바꿀까요? 이상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죠? 동일한 임금. 그래서 법이 강행법규죠.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에 미달되는 합의를 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임에 따르는 거지. 근기법 똑같지 않습니까? 근기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기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맞지 않습니까? 근기법 15조. 똑같은 거예요. 미달되면 그 부분은 무효고 최임대로 가는 거지. 그 이상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가보시면 일반 택시 운송 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임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한다 돼 있어요. 그거 체크하시죠. 제외한다.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한다. 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뭡니까? 성과급을 얘기하는 거죠. 택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성과급이라 하면 산학금, 초과운송 수익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기본급 50만 원 받고 산학금, 초과운송 수익금으로 400을 벌었어. 그래서 내가 450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왜냐? 기본급으로 지급되는 50만 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노조랑 합의를 한 거예요. 노조한테 얘기한 거지. 야, 우리 회사는 산학금을 얼마 안 받아가지고 너네 초과운송 수익금 많잖아. 너네 되게 돈 많이 받아가잖아. 너네 조합원들 한 달에 500씩 벌어가는데 택시기사들 중에 그런 회사가 뭐 얼마나 있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우리 산학금, 초과운송 수익금도 최임에 산입하는 걸로 합의하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 보니까 맞거든. 우리 회사는 좀 잘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산고에 따른 임금, 즉 산학금, 초과운송 수익금을 최임에 산입하기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 합의는 당연히 무효죠. 강행법규 위반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깔아놓고서 퀴즈 18번 한번 풀어보시죠. 퀴즈 18번. 퀴즈 18번. 답 보지 마시고 한 10초 드릴게요. 12페이지에 18번. 무효겠죠. 방금은 그 얘기예요. 예를 드는 건데요. 산학금, 초과운송 수익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니까 최임에 산입되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가 임금 많이 받는 회사니까 우리는 이 액수가 많으니까 이해한다. 합의하자. 해봐야 강행법규 위반입니다. 무효죠. 그런 느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면 자, 양가로 5번이죠. 9페이지 양가로 5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을 근로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돈 줄 필요 없지. 당연한 거죠. 동그라미 2번.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정당한 이유에 의한 정직 처분하였다. 징계로서 이런 거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임금이 안 나가지.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들을 양가로 5번이 하고 있다.
자, 양가로 6번.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책임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거예요. 비슷한 걸 근기법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기법 44조. 직상수급인의 규책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연대하여 책임진다.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가 그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겠습니까? 바로 밑에 있죠. 그 각주에 있죠. 각주. 각주 4번 보시게 되면 각주 4번.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 도급비를 너무 낮게 줘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도급비를 너무 낮게 줘가지고 도저히 하청업체가 책임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뻔한 내용이지. 그렇죠? 외울 거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이 이 책임 위반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는구나. 민사든 형사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가로 7번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한 얘기니까. 예. 자, 4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및 최임 산정의 기준기간. 자, 요거를 보기 위해선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통상임금 얘기할 때랑 최저임금 얘기할 때랑 좀 개념이 달라요. 자, 요 부분 얘기할 때 많이 드린 말씀인데,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기본급이 얼마 있고, 뭐 교통비가 얼마 있고, 뭐 식대가 얼마 있고, 이런 식이라고 치자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액수를 써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급이 200이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50이고 뭐 식대가 50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급을 A라고 하고 교통비를 B라고 하고 식대를 C라고 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런 회사에서 통상임금 계산할 때랑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할 때랑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회사랑 노조랑 다른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자, 노조는 뭐라 하냐면 노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통임 계산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는 뭐라 하냐? 뭔 소리냐? 통임엔 A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측은 각종 수당이 통임 산정 시 산입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사측은 산입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B랑 C 수당이 통임에 산입되면 통상 시급이 올라가니까 노측은 이걸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최임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말을 해요. 노측은 뭐라 하냐면 최저임금에는 A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측은 뭐라 그러냐? 뭔 소리냐? 최임에는 A는 물론이고 B, C도 산입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일주 40시간 기준으로 해보면 액수는 몰라도 되고요. 일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이 200이 좀 넘어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 월급 200을 줬다. 이건 최임 위반이야. 그러니까 노측은 이것만 최임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최임보다 못 받고 있다. 차액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회사는 뭔 소리냐. 최임에는 얘네도 산입해가지고 합산해서 그 금액 미달인지 봐야지. 300을 줬으니 위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임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게 다 꼬여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좀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 돼 있는데 양으로 1번 최임엔 어떤 게 들어가냐. 기본적으로는 임금이어야 되겠지. 임금이 아닌 건 당연히 안 들어가죠. 자, 두 번째 양으로 1번 근데 임금은 임금인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줘야 되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매월 주지 않는 건 최임에 안 들어갑니다. 매월 주지 않아도 통임엔 들어가죠. 심지어 우리 최근 판례 소위 재직조건부 임금에 대해서도 통임성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뜨문뜨문 주는 상여금 통임에 들어가요. 근데 최임엔 안 들어가지. 오케이, 그런 느낌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요건 지울게요. 예.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회사는 뜨문뜨문 주는 상여금이 되게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3, 6, 9, 12 그래가지고 3월 달에 5천만 원을 주고 미친 회사야. 이때도 5천만 원을 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여금만 1년에 2억이에요. 미친 회사야. 어떤 의미에서건. 근데 매월 주는 건 1, 2월 달에는 50만 원밖에 안 줘. 4월 달에도 50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월 주는 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연봉은 2억이 넘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건 50밖에 안 되는 거지. 이러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오케이? 실제로 우리가 대기업들 보면 현대차 뭐 이런 데 제조업들 보면은 상여금 비중이 엄청 높죠, 걔네들이. 왜 그러냐? 과거에 회사가 그 통임에서 빼려고 수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와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지. 판례가 그런 거 다 인정해 버리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럼 빠졌거든. 실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상여금 비중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정부 때, 지난 정부 집권, 지난이 아니구나, 이제 지지난 정부 때, 그렇죠? 지지난 정부 때 집권 초기에 최저임금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죠. 그럴 때 뜬금없이 현대차 이런 데서 최임 위반이 막 터진 거예요.
왜냐?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금액들이 얼마 안 됐던 거야. 그게 이래서 그래요. 자, 이렇게 뜨문뜨문 지급해도 이제는 통상임금엔 다 들어가잖아요. 최임엔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통임 산정 기준과 퇴임 산정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판례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의해서 통상 시급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으로 치면 10,000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임법 위반이야. 이래 주장했던 거지. 근데 막상 최임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0,000원이 넘게 나와. 이런 경우는 최임법 위반이 아니겠죠. 그래서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통상임금의 액수가 최저임금법상 시급보다 미달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최임법 위반인 것은 아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입법적으로는 양대를 좀 맞추면 좋을 텐데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 1회 이상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뜨문뜨문 주면 다 빠지겠죠.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연결해서 봅시다. 이런 식으로 좋았는데 지지난 정부 때 최임이 막 올라가니까는 의외로 막 대기업에서 최임 위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입법자의 입법 의도랑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입법자들이 그런 경우에도 막 돈 더 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뜨문뜨문 줘봐야 이제 의미가 없으니 저렇게 해봐야 어차피 통상임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최임에 산입하기 위해서 이 뜨문뜨문 주던 것들을 최임에 산입하기 위해서 매월 주는 걸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원래 3개월의 근로의 대가예요. 3개월의 근로의 대가인데 그냥 매월 주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그럼 3개월의 근로의 대가랑 성격이 바뀌는 거냐?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3개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주던 건데 이거를 매월 주는 걸로 바꾸고 싶은 거지. 최임에 집어넣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최임 위반이 아니게 되니까. 그래서 취업규칙을 바꾸려고 그래요. 이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죠. 그러면 근기법 구사조에 의해서 과반노조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대기업 노조가 그거를 동의해줄 이유가 없죠. 안 해준다고. 근데 이게 지금 발생되는 현상이 입법자의 의도와 뭔가 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5번, 10페이지에 5번 보시게 되면 최임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자, 첫 번째 F는 사용자가 최임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걸로 그냥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3개월의 근로의 대가인데 앞으로 그냥 매일 줄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죠. 최임에 산입되지 않던 게 산입돼버리니까. 근데 요거 근기법 구사주에도 불구하고 과반노조나 과반수의 의견만 들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구사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의견을 듣지 않고 바꾸면 처벌하겠다. 이건 뭐 거의 형식에 불과한 거죠. 뭐 의견은 안 듣겠어요. 듣겠지. 물어보지도 않고 하겠어. 물어는 보겠지. 바꿀 거야? 했더니 싫어. 그러니까 하면서 바꾸겠지 그냥. 그렇잖아요. 의견은 듣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근기법 구사조 같은 경우도 과반노조나 과반수의 의견 내지 동의를 받도록 하죠. 위반하면 처벌하셨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처벌하는데 대신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듣는다. 그래서 의견을 동의로 바꾸기가 너무 쉽겠죠. 그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었다. 매월 주는 것만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앞 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2번 9페이지 양가로 2번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임에 산입하지 않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안 좋을 거야. 통상임금은 산입되지 않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는 좋아요. 그렇죠? 그 차이점들 생각하시고 산입되지 않는 거 어떤 걸 산입하지 않는가? 첫 번째, 연장근로라든가 휴일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플러스 가산임금. 이거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연차의 미사용수당. 이것도 산입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연차를 안 써가지고 미사용수당 많이 받은 사람들은 최임 위반이 아니고 휴가를 다 쓴 사람들은 막 최임 위반이고 애매하게 걸려있을 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당연히 산입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돼 있어요.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 이것도 산입하지 않는다.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 55조 1항 주휴일이죠. 주휴일에 대한 임금은 제외하는 데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산입한다는 거지. 이거를 그냥 포함 제외 외우면 헷갈리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최저임금을 시급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주 단위로 혹은 1월 단위로 지급되는 거를 시급 단위로 환산할 때는 주휴에 상응하는 시간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임금도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제외되는 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는 결국 여기에 산입된다는 얘기니까 그 시간이 포함되니까 임금도 포함돼야지. 그래야 매칭이 되지.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기계적으로 포함은 제외 그러면 앞에는 포함이고 막 헷갈린다고 내용을 잘 이해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번 보시게 되면 10페이지에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거. 자, 똑같이 교통비를 줘도 우리가 통사임금을 얘기할 때는 교통비를 50만 원을 돈으로 주든 50만 원짜리만큼의 식권을 주든 현물급여로서 통임에 들어가죠. 통임을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는 돈으로 주는 건 산입시키는데 현물로 주면 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식권 주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게 유리해요. 근데 통상임금에선 이거나 매한가지지.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복리후생비성 급여인데 돈으로 주면 산입한다. 근데 돈이 아닌 통화가 아닌 현물을 준다. 그때는 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입법적으로는 맞추는 게 좋긴 좋아요. 맞추는 게. 근데 안 맞아 지금. 자, 요거 관련해서 오른쪽에 11페이지 9번 문제 풀어보시죠. 다 보지 마시고 9번 문제. 자, 풀어보시죠. 9번 문제. (11페이지) 9번 문제.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돼. 그냥 외우려면 헷갈려 이거는. 자, 답은 반대로 돼 있죠. 지금 우리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주는 거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거기에 안 넣잖아요. 그래서 통화 이외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월 무슨 상품권을 매월 1,000만 원을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매월 상품권을. 근데 그거는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죠. 최임 위반할 수 있겠다. 틀렸죠. 그런 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으로 3번 최저임금 산정 기준 기간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사용자는 최임법이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매 시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산정 기준 기간 내에 평균적인 최임 이상을 지급하면 된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월급제예요. 이번 달에 월급이 내가 한 1,000만 원 받았어. 이번 달에. 누가 봐도 최임 위반이 아니죠. 근데 이번 달에 월급은 1,000만 원 받았는데 날짜별로 봤더니 특정 날에는 하루 종일 근무했는데 그날에 지급된 임금은 3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만 놓고 보면 최임 위반이에요. 근데 월급을 놓고 보면 위반이 아니지. 이럴 때 위반으로 볼 거냐? 우리 판례는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준 기간 전체로 봐야지 막 시간별로 이렇게 찢을 것은 아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대신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 산정 기준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건 이해할 수 있죠. 아까 최저임금 시급, 1급, 주급, 월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1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연 단위로 안 되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13페이지 가볼게요. 최저임금의 결정입니다. 그럼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 자, 이것도 흐름을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냐? 장관이 정해요. 그러면 장관이 그 액수를 어떻게 정하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정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관은 그거를 바꾸지 못하고 의결된 대로 그냥 결정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하는 건 장관이 정해요. 그럼 장관이 정하니까 장관이 올해 결정해야겠구만, 슬슬 절차를 들어가야 되겠구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한테 심의해서 의결 좀 해봐 라고 통지를 하겠죠. 그게 양가로 1번의 첫 번째 F이에요.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된다. 그래서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다가 심의를 요청해요. 누가? 장관이. 결정을 장관이 하니까 심의 요청도 장관이 하겠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장관이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럼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요청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도 상임위원들이 있고 비상임위원들이 있거든요. 상임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직장인 거야. 비상임위원들은 뭐 대학 교수,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겠지. 노무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받았어. 위원회가. 그러면 이제 소집을 하겠죠. 그래서 빨리 심의해서 의결해야 되겠다. 공익위원님들, 근로자위원님들, 사용자위원님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님들 합쳐서 모여봅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심의 의결하냐? 그게
두 번째 F에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에서 의결한 다음에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청을 받으면 이때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해서 어디에게 주겠어요? 장관에게 제출하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럼 장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가로 2번. 안을 받았어요. 그러면 장관은 지체 없이 고시하겠죠. 그래서 요즘엔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이 지체 없이를 무슨 10일 이내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지체 없이는 근기법, 노조법, 부서법령 다 마찬가지인데 다 주의하셔야 돼. 지체 없이 뭐 즉시 이런 것들을 뭐 7일 이내, 30일 이내 이렇게 바꾸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장관은 받았죠? 그럼 장관은 지체 없이 고시하는 거예요. 올해 대한민국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얼마로 심의 의결하여 나에게 제출하였다. 이렇게 고시한다라고 고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냐? 양가로 3번을 보시면 양가로 3번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양가로 3번 첫 번째 F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이거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예요. 자, 여기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누구냐? 각주에 있죠.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예요. 쉽게 얘기하면 민주노총위원장, 한국노총위원장 이런 사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근로자 단체에서 이의제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누구냐? 각주에 있어요. 이거는 뭐 외울 건 아니고 미기출이거든요. 그냥 눈에 발라보세요. 좀 심화예요. 심화. 약간 딥한 거. 자, 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 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그 다음 전국적인 사용자 단체 대표자. 쉽게 말하면 경총 생각하시면 되지. 주로 이의제기하는 건 경총이에요. 경총이 주로. 그래서 눈에 바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눈에 안 발라놓고 혹시 나오면 낯설까봐.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었지. 그냥 떠올릴 수 있게 이런 애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외울 거 아니고 이해해 봅시다. 이런 애들은 이의를 제기해야만 할까요? 필요하면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이의 제기는 의무야. 말이 되나 이게.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식이겠지. 자, 얘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F.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그러면 노동부 장관한테 뭐를 던질 거냐. 자, 동그라미 1번. 나 누구다. 어디 살고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상을 써야 되겠지. 그렇죠? 내가 민주노총 위원장이고 주소가 어디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예를 들어 두 번째. 이의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업종별로 정하지 않다 보니까 뭐 이건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좀 전체로 얼마로 했는데 이거 이상한 것 같다. 그게 3번에 있죠. 왜 이상한지.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나 누군데 여기에 이런 게 이상한 것 같아. 이걸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 그렇죠? 나 누군데 이 부분 이게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의제기는 노사 대표들만 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장관도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장관도 어쨌든 간에 자 다시 한번 양가로 3번에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하냐? 고시된 날부터 10일 내에 해야 돼. 10일 자 돼 있어요. 자 고시가 나왔죠? 고시가 나왔을 때 노사 대표, 노동계 대표나 사용자, 경영계 대표 이런 애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이런 애들은 10일 내에 이의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나가 버리면 이의 제기를 못 해요. 그렇지? 할 수 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가보시면 최저임금안에 대한 재심의 요청.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서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이거 뭐예요? 스스로 판단할 때. 내가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인정이 되면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노사 대표도 이의 제기할 수 있지만 장관도 이의 제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안 하지. 왜 안 할까요? 편드는 것 같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좀 높게 나왔어.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이런데 장관이 이의 제기해버리면은 경영계의 눈치가 보이고 좀 낮게 나왔어요. 근데 이의 제기해버리면 이제 받는가? 그렇지. 낮게 아니지.
꼬였다. 잠깐만. 자, 높게 나왔는데 이의 제기하면 씨발 모르겠다. 자, 그냥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노사 언어 일방에 좀 찍힐 수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걸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근데 아무튼 할 수 있다.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자, 20일 이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재심의 기간을 잡아주겠죠? 그게 10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20일 이내에 이유를 밝혀가지고 10일 이상.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데 너무 낮다. 이러이러한데 너무 높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밝혀가지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재심의를 요청해야만 되는가? 아니겠지. 필요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겠죠. 자, 두 번째. 장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돼 있어요. 이게 얼핏 보면 위에는 할 수 있다고 밑에는 해야 한다서 헷갈려 이럴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세요. 자, 스스로 하는 건 하든 말든 본인 마음이에요. 근데 노사에서 이의제기 들어와요. 그럴 땐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할 수 있다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너네 이의제기 했는데 이유가 없다야. 그럼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할 수 있다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구만 넣고 보면 위에는 할 수 있던데 밑에는 해야 한다니까 이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별거 아니야. 위에는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밑에는 얘네가 이의제기 할 수 있죠. 들어왔는데 이유가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유가 없다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시죠. 자, 양가로 5번. 그럼 재심의를 들어가요. 원래 이제 정족수가 의결 정족수라는 게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거든요. 과반 출석, 과반 찬성.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즉 3자가 모이는 위원회는 애초에 3분의 2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해가지고 다 다른 얘기하는데 그래서 노사공이 모이는 이런 위원회들은 보통 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재심의할 때는 또 과반으로 와버리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3분의 1로 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5번. 자, 제적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얘네가 재심의를 던져요. 그러면 그대로 결정해야 돼. 그건 또 이의제기 못해요. 3분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가 있으면 재심의가 들어갈 수 있죠. 이때는 정족수가 과반 출석 3분의 2 찬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재심의를 했을 수도 있고 이 고시에서 재심의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결국 결정이 돼야 되겠지. 언제까지 결정하냐? 그게 8월 5일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8월 5일까지 결정한다. 그게 양가로 6번에 있죠.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8월 5일 넘어가면 안 돼. 8월 5일까지 결정하고요. 그럼 어떻게 결정하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숫자를 장관의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그냥 장관이 결정한다. 그럼 결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고시해야지. 고시는 7일 이내에 안 되죠. 바로 고시해야지. 결정되자마자 바로 제치 없이 고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렇게 8월 5일까지 결정되고 바로 고시가 될 건데 고시된 최임안은 언제 효력이 발생됩니까? 효력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 연도 1년간 효력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이 효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효력이 발생되더라.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잘 이해해 보시고 이 흐름에서 숫자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특히 이제 뭐 10일 이하 아니고 이내 아니고 이상 이런 거 숫자만 주의하시면 특별히 틀릴 건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서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어 있고요. 대신 두 번째 F 노동부 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 교섭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죠. 해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사용자의 개시 및 주지 의무예요. 자, 사용자는 사업장에 게시를 합니다. 최저임금의 게시를 회사에다가 장관이 할 수는 없잖아. 회사가 해야지. 그래가지고 근로자들은 최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업주들은 알겠죠.
회사는 최임이 결정되고 나면 그 내용들을 회사에 게시비치의무를 두는 거예요. 주지 게시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취업규칙에 대해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런 게시 주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읽어보시면 첫 번째 F는 사용자는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업을 시킬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 게시를 하는데 게시 외에 방법이 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외에도 적당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다. 기본적으로 게시 혹은 그 외에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 먼저 보시면 언제까지 주지해야 되냐?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예요. 쉽게 말하면 11월 31일까지. 이것도 아직 미기출인데 바꾸기 괜찮겠죠? 효력이 발생된 이유 뭐 빠른 시일 내에 뭐 예를 들어서 지체 없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효력이 발생된 날까지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전날까지 주지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니까 11월 31일까지는 주지를 시켜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기억하시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뭘 주지할 거냐? 네 가지를 주지하죠. 자, 1번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금액 당연히 주지해야 되겠지. 당연하죠. 최임은 얼마야? 당연하지. 두 번째 최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이에요. 요거는 최임에서 빠진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바꾸겠어요? 산입하는 임금으로 바꿀 수 있지. 근데 이것도 이해를 해봅시다. 최임에 산입되는 임금은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회사별로 그 수당들이 별별 수당 다 있지 않습니까? 뭐 하다못해 하다 무슨 김장 수당 막 이러잖아. 하다못해. 그러니까 산입되는 임금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산입되지 않는 것들, 그렇죠? 좀 적겠지. 그리고 좀 이게 분쟁될 것들이 그런 것들이니까. 가지고 산입되지 않는 거, 이게 산입되지 않았어라고 주지 게시를 해야 근로자 입장에서 이게 왜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입되는 게 아니에요. 산입되지 않는 거. 자, 세 번째. 해당 사업장에서 최임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어떻게 바꾸겠어요? 적용할 근로자로 바꾸겠지. 바꾼다면. 이것도 이해해 보시면 우리 회사의 대부분 직원들은 적용받아요. 근데 뭘 그걸 하나? 적용이 안 되는 특수한 사람들. 걔네들을 이제 이렇게 그 게시, 이렇게 주지하면 되겠지. 그래서 저 제외할 근로자. 그거 보시면 되고. 4번 최임의 효력 발생일.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가 언제부터로 발생되는데 너네들은 빠지는 거다. 최임의 이것들은 안 들어간다. 이런 느낌으로 주지 게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지 뭐. 우리가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 신고 안 했거나 뭐 서류 비치를 좀 안 했거나 뭐 게시 비치 안 하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태료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자, 16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 자, 1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임에 관한 심의 의결을 위해서 노동부에 최임위를 둔다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다 우리는 노동법을 공부하니까 노동부에 두는 거죠. 근데 노동부에 두지 않은 몇 가지들이 있어요. 더 많은데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꼭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뭔지 알죠? 노조법에서. 공무원 교원노조법에서는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뭐 그 말이지 뭐. 얘네들은 어디에 설치하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죠. 경사노위라 불리는. 얘네들은 경사노위에 설치하더라. 경사노위. 요거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외국인법에서 무슨 위원회가 나와요. 거기도. 외국인들의 아무래도 인력을 좀 그 수를 조정을 좀 해야 되겠지.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냐? 국무총리 산하예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노동부가 아닌 게 없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험적으로 필히 기억해야 되는 거. 웬만한 건 다 노동부에 두는데 노동부에 두지 않는 굵직한 게 한 두 개 있더라. 하나가 근무시간 혹은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얘는 경사노위에 준다. 그 다음 외국인 쪽에서 무슨 특별위원회 이런 것들은 또 국무총리 밑에 두고 있더라. 그거 외엔 전부 다 노동부 위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 다음 2번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이 있어요. 자, 이해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임위원회가 하는 거죠. 결정은 장관이 하는 거고, 그렇죠? 결정이 아니에요. 결정은 장관이 한다. 두 번째,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심의는 얘네가 하지만 결정은 장관이 하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으로 바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이건 뭐 최저임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모아놓은 거니까 충분히 얘네가 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고, 네 번째 그 외에 장관이 회의해봐 하는 것들은 심의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결정이 아니다. 그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에요. 일단 이런 식의 노사공위원들이 모이는 건 기본적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수가 동일하죠. 무조건 똑같이 맞춰요. 안 맞추면 말이 안 되지.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노사위원들을 맞추고 일단 위원 수가 몇 명이냐 이걸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999예요. 총 27명. 자, 참고로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555죠. 여기는 999 이런 느낌. 그래서 총 27명. 999다.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555다. 이런 느낌. 자, 그러면 노사공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깔아놓고서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퀴즈 8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도 같이 볼게요. 퀴즈 8번, 10번 풀어볼게요. 21페이지. 쉬워요. 자, 퀴즈 8번, 10번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빠르게. 21페이지. 퀴즈 8번은 대통령 직속 이런 거 없잖아. 딱 봐도 낯설죠. 이런 거 없고 노동부에 준다. 이런 거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요거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데 정부 대표위원회는 없어요. 공익을 대표하는 거지. 정부 대표위원을 해버리면 해당 정권 성향에 맞게 그냥 막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흘러가게 그게 아니고 중심을 잡고서 공익을 지키는 위원들이에요. 정부위원은 없다.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없어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있는 거지. 그런 느낌 깔고 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면 16페이지 3번의 양가로 2번 위원회 위촉 또는 임명이에요. 이게 위촉과 임명을 크로스시키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촉을 임명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진 않아. 근데 뭔지만 이해해 보시면 위촉은 쉽게 말하면 비상임위원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데 외부인인데 특별위원으로 위촉해 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자선단체에 후원을 한다. 후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무슨 되게 뭐 우리 시민단체에 특별 후원회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보통 위촉을 하죠. 이런 게 위촉이에요. 그 임명은 뭐냐 보통 공무원 임명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임명이에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바꾸진 않습니다. 그 의미 없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 하이픈 근로자위원, 상임위원, 공익위원 기본적으로 전부 다 비상임위원들이에요. 자기 직업이 있어. 그러니까 위촉이에요. 두 번째 하이픈 상임위원은 아예 여기 직원이에요. 예를 들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거기서 일을 하는 거지. 노동위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그 사람은 직업이 서울지노위 위원장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상임위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비상임위원들을 어떻게 위촉하고 상임위원들을 어떻게 임명하는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일이니까 장관이 제청을 합니다. 제청은 그냥 추천으로 이해하세요. 장관이 추천하면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좀 넓은 의미로서 이해하기 편하게. 자,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장관이 딱 추천하면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장관이 딱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관 제청, 대통령의 위촉, 임명. 자, 그러면 장관은 어떤 애들을 제청하느냐. 세 번째 F는 근로자위원은 노동계 추천위원 중에 제청하고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추천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근로자위원이면 좋겠다. 그 중에서 장관이 골라가지고 제청하는 거예요. 그래, 얘가 좋겠구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런 식입니다. 사용자위원은 전국구매 사용자단체 경총이죠. 그러니까 보통 경총에서 추천하면은 장관이 그 안에서 제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런 식이에요. 자, 양가로 3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 임기 등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F는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명의 상임위원을 두고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예를 들어 상임위원이 근로자위원이 된다. 이상하지. 사용자위원 된다. 이상하지 그것도. 공익위원 되는 거죠. 상임위원 2명입니다. 그 다음에 임기는 3년이죠. 임기는 기본적으로 다 3년이에요.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 3년. 노동조합 대의원의 임기 3년이에요. 노동위원회 위원 임기 3년. 근참법상 노사협의회 위원 임기 3년이에요. 임기는 3년인데 3년이 아닌 게 있어. 그게 뭐냐?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 특이하죠.
얘네만 뜬금없이 여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에요. 얘네만. 그래서 임기는 기본적으로 3년. 그리고 연임할 수 있냐? 다 할 수 있어요. 연임이 금지된다? 다 틀린 거야. 연임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 연임을 금지하면 위원회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인재가 많지 않거든. 그래서 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심지어 하고 싶어 해야 되죠. 안 하려고 그러잖아.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욕이나 먹고 귀찮으니까. 그러니까는 생각보다 사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연임을 금지한다? 아예 다 틀린 거야. 무조건. 연임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17페이지 맨 위에 위원이 거리되면, 그러니까 위원이 그만두거나 혹은 뭐 이제 잘렸거나 뭐 죽었거나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공백이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위원 이제 위촉 임명은 어떻게 돼요? 한 큐에 해야지. 그래야 추천도 한 번에 받고 재청도 한 큐에 하고 한 번에 위촉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얘 그만뒀다고 또 추천해봐라. 뭐 아유 못해. 그러니까는 임기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다. 자, 그래서 다음 하이픈. 위원이 거리되면 거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해야 돼요. 단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그냥 제낄 수 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30일, 1년 숫자가 나오죠. 그다음 세 번째, 위원의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임기 끝날 때쯤에 노동계, 경영계에서 추천을 막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틴 거지. 뭐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항의의 표시로. 그럼 정부 입장에서 그거를 막 억지로 밀 수 없거든요. 기다려줘. 그냥 추천할 때까지. 화 풀 때까지 기다릴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기존 애들이 일단 계속 해야지. 근데 큰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새로 뽑힌 애들도 거의 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의미는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4번 위원회 해촉이에요. 사유는 눈에 바르면 될 것 같고, 자 해촉은 누가 할까요? 해촉은 위촉한 사람이 하겠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촉을 할 거예요. 걔가 위촉을 했으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 하냐? 요럴 때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깔아놓고서 퀴즈 9번 한번 풀어보시죠. 퀴즈 9번. 아, 퀴즈 9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퀴즈 4번. 퀴즈 4번. 자, 쉽죠? 상임위원은 2명인데 공익위원 되는 거지. 이런 느낌. 이 정도가 나오는 거야, 기출에. 그러니까 할만해요, 생각보다. 자, 다시 앞으로 가시죠. 자, 17페이지 가보시면 4번 위원장, 부위원장, 특별위원, 전문위원회 이렇게 나와요. 위원장, 부위원장, 특별위원, 전문위원회. 일단 위원장, 부위원장 한 명을 둬요. 각 한 명을. 자, 그럼 공익위원 중에서 누가 뽑냐? 위원회가 선출합니다. 양가로 1번. 자, 생각을 해볼게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뽑아요. 근데 근로자위원이 한다. 아, 이상하지. 당연히 공익위원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뽑냐? 이 위원회가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대통령이 장관 추천받아가지고 위촉을 하죠. 공익위원은 그다음에 상임위원은 임명을 하고 나머지는 위촉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위촉 내지 임명을 받아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됐어요. 그럼 이 안에서의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얘네가 뽑는 거예요.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 그런 식이야.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들 구성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든 뭐 노동위원회든 장관이든 개입이 되지만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그 위원회 장을 뽑는 건 원래 그들이 하는 거야. 그들이. 공익위원 내에서 노사공위원들 그들이 위원장을 뽑는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하이픈을 보시면 되고, 양가로 2번 최저임금위원회 소집하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다시 이거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 2번 먼저 보시면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비슷한 느낌이 있죠. 노동조합 임시청의 소집도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세 번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총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조금 특이한 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장관이 이 위원회 운영에 개입하지 못해요. 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니까 알아서 운영하는 건데 장관이 소집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장관이 소집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소집을 하겠지.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F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에요.
과반출석, 과반찬성. 노사공 위원들이 모이는 이런 위원회는 과반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그 다음 하이픈.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할 때는 그냥 과반출석이 아니고 노사위원이 각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노사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위원들이 싹 빠져버렸다. 이러면 의결이 안 돼. 반대로 사용자위원 싹 빠졌다. 의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각 3분의 1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신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한 번은 안 되고 2회 이상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각주를 보시면 각주 10번에 공익위원회 자격인데요. 이것도 미기출이에요. 약간 딥한 건데 공익위원 자격. 다른 것들은 좀 그런데 여기가 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3번인데 동그라미 3번 10년 이상 연구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이야. 그거만 생각하시죠. 박사학위는 5년. 박사학위 없는 연구자는 10년. 그 내기 좋아가지고 그것만 아직 미기출인데 추가로 체크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양가로 3번 의견 청취. 필요한 경우에 당연히 이런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지 뭐. 당연히 그런 거고. 자,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에는 특별위원이 있고 양가로 5번에는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자, 이게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공통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회 구성이 돼 있죠. 이 안에 좀 더 전문적인 무언가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나 위원들을 둔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줄 수 있다요. 두어야 한다. 다 틀린 거야. 자, 봅시다. 양가로 4번. 특별위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 비상임 위원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라든가 그 공직 쪽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을 좀 알아야 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소통을 좀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공무원 중에서 특별위원을 둘 수 있는 거예요. 3명 이내. 라임이 3으로 맞춰져 있죠. 3명 이내 3급 또는 상급 상당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래서 3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 수 있다. 자, 그럼 누가 이걸 위촉하냐? 이거는 대통령까지 가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 밑에 있는 거니까 장관이 위촉한다. 이거는 이것까지 대통령이 위촉하기에는 너무 바쁘지. 그래서 이거는 장관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양가로 5번 전문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이 내부적으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밑에 보시면 각 5명이죠. 555예요.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999인데 그 안에 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 수 있고 이거는 555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양가로 5번의 세 번째 하이픈이었죠. 555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양가로 6번에 사무국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무국 내에 전문연구위원 두는 게 있어요. 3명 이내. 위에서 특별위원회가 비슷하죠. 똑같이 3명 이내예요. 여기도 둘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원회 내부에서 뭘 막 둔다. 전부 다 둘 수 있다요.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 555 또 3명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7번은 뭐 눈에 바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가로 8번도 눈에 바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자 5번 가보시면 로마자 5번 1번에 생계비 및 임금 실태 등의 조사예요. 자, 조사는 누가 해요? 위원회가 하나? 아니죠. 이거는 나라에서 해야지, 나라에서. 외부위원들이 할 게 아니고 외부위원들이 조사를 어떻게 해? 외부위원들은 심의를 하는 거고 나라에서 장관이 조사해야 되겠지. 그렇죠. 대신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건 장관이 하는 거고 대신 장관이 위원회에다가 맡길 수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장관이 한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번 정부의 지원 보시면 되고요. 뭐 3번도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어요. 감독관의 권한인데 우리 근기법상 근로감독관 권한 그러면 뭐 현장 심검하셨습니까? 그거랑 거의 비슷해.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의 권한 리뷰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벌칙 파트가 있는데 7번에 양벌 규정이 있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우리는 근기법상 양벌 규정이나 노조법상 양벌 규정에 뭐가 있습니까?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 그게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았을 경우에 그렇지 않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딱히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딱 진도 맞추면 5분 시간 들이면서 풀어봅시다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 그죠? 오래 걸렸다. 안 되겠다. 우리 이거는 쉬시면서 푸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시면서 최저임금 파트 법마다 20개씩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좀 푸시면서 쉬세요. 그래서 쉬시고 45분에 시작할게요. 예.